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바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먼저 사야 될 것, 최선호 업종은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달러랑 채권에 투자하셔야 돼요. 달러랑 채권. 자, 그럼 팀장님 생각하는 향후 증시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좀 몇 개 또 꽂아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전히 물가 통화 정책 경기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기를 반영을 해야지 시장이 움직일 거다, 바닥을 잡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역질적 장세의 마지막은 경기를 반영을 하면서 바닥을 만든 거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연준도 경기 침체, 역성장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0.2%죠. 22년 경제성장 전망이. 1분기가 3.7, 2분기가 1.5예요. 네. 그럼 3분기, 4분기 때 얼마나 빠져야지 0.2가 될까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7 정도는 돼야지 0으로 수렴하는 거겠죠. 연준도 알아요. 경기 침체라는 거. 근데 말을 안 할 뿐.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경기 침체로 가는데 왜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그렇게 올리냐? 요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요, 실업률이나 수요가 위축되는 것은 크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진정되면서 연착륙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올해 하반기 들어가면서 조금 조짐이 다 바뀌었죠. 물가가 잘 안 잡히니까. 근데 여전히 물가는 고행진 중이고, 경기는 빠르게 마이너스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국면은 뭐다?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올라있다. 자, 그럼 연준은 뭐 할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경기는 침체인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물가를 너무 올려서 더 경기 부양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착륙으로, 요 그림으로 간 데서 경착륙을 포기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탈피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 일단은. 물가를 끌어내린 다음에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안정된 뒤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물가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물가는 잡힐 거고, 그래야지 연준은 스탠스를 바꿀 거다. 그래서 이미 경기 침체의 좀 어두운 그림자는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는 아니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 같은데, 보시면 올해는 그래도 잘 버텼어요. 네, 2023년 GDP 성장률을 보시면요. 미국 0.4, 유로존 0, 영국 마이너스 0.4, 독일 마이너스 0.5.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기별로 본다 하더라도 미국 3분기는 1.6이라고 해서 괜찮대요. 근데 4분기 0, 내년 1분기 0.5, 내년 2분기 0.35, 내년 3분기 0.2. 유로존은 올해 3분기 괜찮습니다. 1.9. 올해 4분기 여기 어디지? 0.9. 내년 1분기 0.05. 내년 2분기 마이너스 0.7. 내년 3분기 마이너스 0.2. 자, 이렇게 본다면 미국을 시작으로 내년 올해 4분기부터 역성장이 가능하고,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정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 방향성 자체가, 경기 방향성 자체가, 이 경기 전망 방향성 자체가 아마 바닥이거나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이 정도까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지금도 성장에 대한 기대가 거의 0이나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아직은 많이 조심해야 될 때다. 펀더멘탈을 본다면 좋아질 거란 기대보다는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걱정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펀더멘털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시즌이 이제 3분기 진행 중인데, 그렇죠. 그래도 뭐 우려했던 것보다 낫다는 의견도 있던데, 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최근 보면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종목들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쇼크해요. 뭐 그랬는데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낫고 여기가 바닥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실적 전망이 거의 수직 낙하하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잖아요. 5월달 이후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63조였는데 49조, 58조였는데 42조로 떨어졌고요. 몇몇 분들이 반도체를 빼고 보면 봐라,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피 전체 이익 전망에 있어서 레벨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전적으로 반도체다.
반대로 반도체를 빼는 업종들이 그동안 잘 버텨줬는데 이제부터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눈높이로 봐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계속 실적이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좀 바닥권에 근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이제 막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자료를 썼는데 자료의 제목이 실적 시즌 IT보다 시클리컬이 더 걱정스럽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3분기 실적 결과에 따른 등락은 있겠죠. 뭐 반등을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도 좀 불안한데 그동안 잘 버텨줬던 업종들까지 꺾이고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죠. 실적 흐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눈높이가 낮아졌는지 중요하다. 요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눈높이를 볼 때는 뭐 이익이 얼마나 떨어졌나를 보는데 뭐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봤어요.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한때 9%에 있었어요. 9%를 넘어섰던 게 8.1로 떨어졌어요. 보니까 2011년 이후 3분기 평균보다 낮아졌어요. 눈높이가 좀 낮아졌네. 과거 평균보다 낮아졌네. 그리고 4분기는 이게 8%에 있었어요. 8%. 이게 6.6까지 떨어지면서 2011년 이후 4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에 근접하고 있죠. 눈높이 많이 조정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적으로 반도체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반도체 3분기 영업이익률은 15.6, 평균보다 17.1보다 많이 낮죠. 4분기가 11.2예요. 2019년 저점만큼 내려가요. 내년 1분기는 10.2. 2019년 업황이 너무나도 안 좋다라고 했을 때보다 낮아졌어요.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는 더더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도 저도 골짜기가 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깊은 만큼 내년에 무조건 2024년에 무조건 좋아집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담으로 들려드리면 지금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만 보시면은 그 다음 그림이 안 보여요. 근데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기업들마다 발표하는 게 뭐죠? 투자 축소, 설비 투자 줄이는 것들. 자, 그러면 설비 투자를 줄이면은 경기가 좋아졌을 때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렇죠. 그럼 반도체 업황은 좋아져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어서 뒤에 조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반도체 업종이 2023년 1분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면서 시장보다 더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코스피 상승을 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반도체를 빼고 봤더니 6.7, 3분기 영업이익률이 6.7인데 평균만큼은 내려왔어요. 근데 4분기 영업이익률이 5.8, 평균보다 높아요. 눈높이 조정이 아직까지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도 좀 불안한데 나머지도 더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 좀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업종별 N-를 전월 대비 변화율, N-3은 3개월 전 대비 변화율이에요. 요거는 3분기, 요건 4분기예요. 보시면 철강, 에너지가 최근 한 달 동안 흐름을 보면 반도체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익 전망이. 거기다가 화학, 인터넷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기계, 뭐 자동차도 잘 가다가 요즘 많이 꺾였죠. 이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잘했던 애들이 많이 막 이렇게 꺾이고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셔도 4분기도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는데 에너지, 화학, 철강, 운송 뭐 이런 업종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전망이 뭐 3분기 실적 시즌을 잘 버티면 좋겠지라는 것보다도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눈높이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는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점권에 근접하는 그림인데 나머지 시클리컬이나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잘 올라왔던 게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해서 요 소재 산업재 시클리컬이 좀 실적 측면에서는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IT보다 시크릿컬이 더 위험해 보인다 말씀인데 그럼 이러한 흐름은 3분기 실적 흐름의 시즌이 그치는 건지 아니면 뭐 더 오래 계속 가는 건가요? 내년을 보면 더 위험해요. 내년에. 요 그림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22년 이익 전망이고요. 네. 요 회색이 23년 이익 전망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경제 성장률 전망과 이익 전망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격이 역실적 장세에 가까워요. 근데 시장은 이거를 일단은 외면하고 통화정책과 물가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해서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보시면은 22년 이익 전망이 240조였던 게 214조로 23년은 268조였던 게 220조로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 22년은 13%였던 게 지금 0.7. 뭐 기준 종목이 몇 개 들어가고 나가고에 따라서 몇몇 통계치는 마이너스로 반전한 것도 있습니다.
23년 좀 심각하죠. 25% 전년 대비 5월 달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25% 증가해. 22년보다 좋아. 그랬는데 지금은 3.3. 조금만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반도체를 보면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내년 영업이익률을 보면 11.8, 2019년 저점 수준까지 왔어요.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갑자기 5%, 3%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떨어져 봐야 10%대.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를 빼고 보면은 올해 8% 영업이익률이, 올해 7%, 작년에 8%, 올해 7%, 내년 7.6, 2024년 8.4. 경기는 안 좋아진대요. 근데 이익은 좋아진대요. 이게 조금 미스매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분기별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2년 올해 영업이익률을 보여드려도 에너지, 화학, 철강, 운송까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은 얘네들이 원래 4, 5, 5월만 해도 여기 있었거든요. 이익 개선 업종. 근데 지금은 반도체, 인터넷, 증권하고 비슷하게 운송, 에너지, 화학, 철강이 실적 전망이 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3분기 실적 결과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큰 흐름들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안 좋아지는 방향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해서 본다면 반도체는 저점권이 근접하는 과정,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시클리컬, 그동안 잘했던 업종들은 이제 막 꺾여서 흘러내리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바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먼저 사야 될 것, 최선호 업종은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만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코스피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죠? 제가 자꾸 언더슈팅 말씀드리는 이유가 싼 구간은 2,000선 초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익 전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자, 제가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레벨이에요. 3년 평균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인데 보시면은 마이너스 표준 편차 수준에서 지지라고 보였고 올해 7월에도 2,300선대를 언더슈팅 하긴 했지만 거기서 빡 튀었어요. 근데 이 같은 밸류에이션 레벨이 이익 전망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와 있어요. 6월 말 7월 초에는 2,330에 있었던 게 지금 1,930까지 떨어졌어요. 이익 전망만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 조금 더 내려가는 것들을 좀 경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왜 2,000선이라 그러냐? 1935까지 떨어졌다며. 보시면 이익 전망이 급격히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코스피, 파란색이 코스피거든요. 올해 초부터 6월, 7월 달까지는 이익이 지수가 떨어지는 것만큼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익이 2차적으로 막 대폭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수가 2,300에서 2,100선대로 왔는데 PER은 8.5에서 8.8배로 올라가고 같은 레벨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었는데 9.25배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밸류에이션 더 낮게 줄 이유는 없어졌어요. 오히려 좀 더 높게 줘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익 전망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이익 전망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래서 과거 위기 국면 때마다 얼마나 하향 조정됐는지 봤더니 러프하게 22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223을 아까 말씀드렸던 9배 정도 수준에 반영을 해주면 2007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언더슈팅이 나와서 이 정도 레벨로도 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2000포인트면은 과거 위기 국면을 반영했을 때 이익과 밸류에이션 레벨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 포인트 차이 해가지고 아직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금융위기 때입니다. 요 위에 그림이. 사람 엄청 힘들게 해요. 한 3분기 동안, 한 분기 동안 바닥을 올라갔다가 반등했다 올라갔다가 반등했다 이런 그림들. 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8배, 9배, 8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말씀인데 이걸 다 깨고 1,500까지 깨고서 갔던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런 언더슈팅 또는 바닥권에서 오래 머무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에서라도 제가 작년 10월부터 코스피가 3,000선대 있을 때부터 좀 베어리시한 전망을 드려서 좀 많이 속상해 하시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에서라도 좀 정리하는 게 요런 구간이 나왔을 때,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벅벅벅벅 길 때 이 구간들을 좀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험난한 저점 통과 과정. 그럼 요건 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방어주를 사야 되냐, 배당주를 사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방어주나 배당주는 펀드매니저 분들한테는 유용한 전략이에요. 주식 비중을 기본적으로 70%, 90% 갖고 계신 분들은 코스피가 떨어지는 것보다 덜 하락한다라는 것들을 채워놓음으로써 내 펀드가 그래도 좀 나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9% 10% 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진다거나 근데 배당락을 맞아서 또 떨어진다고 한다면 10% 먹으려다가 시세 주가로 마이너스 15%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고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담아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CMA 같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주는 쪽을 담아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달러랑 채권에 투자하셔야 돼요. 달러랑 채권. 지금 달러 채권요? 네. 타이밍을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 자, 왜 그러냐? 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금은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데, 자, 글로벌 유동성들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미국 ETF 쪽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흐름인데, 채권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네. 특히 장기채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달러로만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반면에 주식에선 돈이 빠지고 금에서도 돈이 빠져요. 왜? 달러가 너무 세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시장이 좀 더 불안정할 수 있는데 약 3개월 정도? 좀 더 채권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보면은 한 6개월 정도의 사이클을 통해서 채권과 달러를 사신다면 지금 레벨에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지수는 주식시장은 떨어지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플러스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달러가 1,440원인데 그쵸. 지금 달러 자산을 내가 가지라는 거는 상황상 아니지 않냐라는 그쵸, 질문 그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채권과 달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타이밍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채권 금리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3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금리를 보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 11월 FOMC가 11월 3일 날 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그때를 지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해봤자 1% 100bp 또는 125bp 남았어요. 네. 그때까지 지금까지 400bp가 올랐는데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4분의 1 정도가 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장기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꺾일 수 있어요. 얼마나 꺾일까? 자, 7월, 8월 달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채권 금리가 3.5를 넘나들다 그러다가 갑자기 2.6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990bp, 0.9%포인트가 순식간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4.3, 오버슈팅에서 4.4가 간다 하더라도 3%대 초중반, 3.2에서 3.4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채권 쪽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하시는 증권사가 있으면은 관리직 업무를 통해서 채권 투자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좀 담아가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김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달러율 1,400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아까도 잠깐 윗단에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중요한 건 109포인트, 105포인트예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1,390원, 1,350원입니다. 뭐 일시적으로 근처까지 갔다가 109, 1,390원 근처까지 갔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 반등이 끝나면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05포인트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때,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0 밑으로 가면 1포인트마다 10%, 20%, 30%, 40% 이렇게 사놓으시면은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105포인트 대비 10% 이상 수익은 나지 않을까. 원달러율도 비슷한 겁니다. 1,390원에서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저는 1,350원 여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1,400원을 깨는 흐름, 1,300원 중후반을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달러 인덱스, 원달러율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분은 1,400원을 깨는 시점부터 좀 분할해서 사시면은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1,500선을 훌쩍 넘는 그림을 보실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실 수 있겠지만 채권과 달러를 좀 일정 부분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약세 하락 추세는 언제쯤 그리고 이 팀장님의 어두운 뷰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자꾸 바닥권에 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약세비를 말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통화정책 속도조절 기대가 들어오는 게 단기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속도조절 이슈가 들어오나요? 물가가 잡혀서? 아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침체로 가야지 좋은 변화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역성장하고 침체로 가는 게 저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면은 이렇게 바닥을 지나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궁죽변 변죽통이란 말이 있어요.
공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얘기인데 경기 침체 역성장을 봐야지 물가도 낮아질 거고 그러면 통화정책도 진짜로 완화적으로 갈 거고 그러면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면 이만큼 여전히 8조 후반대에 있는 글로벌 유동성들이 미국 유동성이 다시 한번 움직일 거고 그리고 침체로 가면 무슨 변화가 있냐? 달러가 약세로 가요. 달러가 약해져요. 그러면은 막 비싼 달러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할까요? 싼 투자처를 찾으러 가겠죠. 그럼 신흥국이 좋아질 거고 신흥국이 좋아지면 신흥아시아 쪽이 좋아질 거고 한국이 좋아질 거고 한국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거고 반도체 쪽이 업황을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잘 갈 거고 그래서 저는 다음 11월 달에 뵐 때는 이런 그림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아직은 조심할 때다. 특히 최근 2130에서 2200선 중후반대로 왔는데 이게 125포인트, 120포인트 정도 올라온 건데 이 반등 과정을 이제부터 올라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또다시 베리에시한 전망을 좀 조심하자. 아직은 현금 비중 확대할 때다. 아직은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에는 좀 더 하락할 룸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거, 내년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 좋은 변화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조금은 자금을 확보한다면 11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들으면 이때쯤 어떤 것들을 잘 사면 역전의 기회가 되겠구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제 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반등을 할 때 뭘 사야 될지는 다음 달에 말씀해 주신다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다음 반등장이 온다면 오기 전에 뭔가 어쨌든 시그널이라든가 신호는 나올 거잖아요. 반등장. 뭐 추세 반전이 나오려면요. 그때 어떤 것들이 나오면? 다음 사이클은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확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그널은 통화정책 완화. 등락은 있겠지만 그게 첫 번째 시그널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그널은 물가 안정. 그래야지 연준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잡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실적이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 또는 3분기 하반기를 지나면서 확실하게 좋아진다. 내년이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전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방향성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힌트를 드리면 2016년, 17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 반도체가 그냥 시장 다 끌어갔거든요. 코스피가 2년 동안 한 26% 올랐는데 반도체 지수 자체, 반도체 업종 지수 자체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2년 동안 100%가 올랐어요. 2016년, 17년 2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림들을 조금 그려놓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심하자. 근데 바닥이 나왔을 때 잘 사면은 진짜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불편하셨더라도 제가 거의 이 작년 10월부터 1년째 그러니까 하락론자. 하락론자는 아닙니다. 솔직히 확실히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7일에 한번 돌아가셔서 제 자료를 보시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랬고 그리고 그때 역사 조건 좀 넘는다라는 그림도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올해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 오해하지 마세요. 작년 2020 아니다. 21년. 아니요. 2020년 4월 7일 날 코로나 때 제가 스트롱바이 자료를 썼었고 작년까지 상반기까지 좋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아닌 것 같다. 2600 간다. 그랬다가 올해도 하반기는 괜찮겠지 하다가 하반기 좀 하면서 또 아닌 것 같다.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전망이 왔다 갔다 하냐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망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겁은 나지 않아요. 제가 잘못 봤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꿔야 되겠죠. 파월 의장도 많이 바꾸셨는데. 정확히. 거기가 바뀌면 사실 밑에가 다 바뀌는 거 그죠. 아닌가요? 사실 금리가 바뀌면. 그러니까 어떤 꼬리 물기, 꼬리 잡기 하잖아요. 맨 선두는 요만큼 바꿨는데 끝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거의 탈진하거든요. 파월 연준장이 중심을 잡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나머지들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파월 연준장이 요만큼 변화하면은 요 끝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최대한 빨리 대응한다 그랬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 가정 자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뷰를 계속적으로 좀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약세뷰도 이제 1년 지속되었던 약세뷰도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앞으로 더 길게 갈 수 있는 강세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끝을 통과하는 데까지는 조금 험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팀장님이 약세 뷰도 약세를 원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의 그죠? 계좌가 조금은 덜 다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얘기니까 네. 뭐 그런 마음만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강세론자로 돌아올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경희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